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당신이 지금 현재 가치로 무려 2천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260조 원에 달하는 제국을 물려받았다고요? 와, 260조 원이요? 진짜 상상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당시 미국 국고 전체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불과 4세대 만에 이 가문의 후손 120명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백만장자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야말로 그 많은 돈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거네요. 네, 맞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260조 원이라는 그 막대한 부를 완전히 공중분해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심층 탐구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죠. 네,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부의 증발을 보여주는 벤더빌트 가문의 기록, 그리고 이와 완벽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을 비교해 볼 겁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도 200년 넘게 2조 달러 규모의 제국을 유지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방대한 재정 분석 기록과 가문 일대기를 통해 그 이유를 파헤쳐 볼 겁니다.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봅시다. 우리가 이 두 가문을 자료를 겹쳐서 보는 이유는 되게 명확합니다. 이건 그저 뭐랄까 과거 부자들의 가십거리가 아니거든요. 단순한 돈 자랑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아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이 형성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그게 급격한 시대의 변화와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붕괴하거나 진화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전략적 실험실입니다. 전략적 실험실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특히 그 유동성의 함정이나 자산의 다각화 측면에서 이 자료들은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날카로운 통찰을 던져줍니다. 그럼 먼저 그 260조 원을 허공에 날려버린 벤더빌트 가문부터 좀 파헤쳐보죠. 흥미로운 건 이 가문의 시작이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아주 가난한 이민자 집안이었죠. 맞아요. 165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뉴욕으로 넘어왔고요. 이 가문을 진짜 제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코닐리우스 벤더빌트는 1794년에 아주 빈곤한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11살에 학교를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16살에 어머니한테 딱 100달러를 빌립니다. 그 돈으로 뉴욕 판구에서 작은 돛담배 페리 사업을 시작한 게 전부였어요. 그 100달러가 엄청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네요. 코넬리우스는 진짜 말 그대로 야성적인 창조자였습니다. 야성적인 창조자요? 네, 비즈니스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꿰뚫었어요. 사람과 물자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길을 장악하는 자가 돈을 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작은 페리 사업을 거대한 증기선 제국으로 키워낸 거군요. 그렇죠. 나중에는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에 무려 100만 달러 가치의 거대한 철갑선을 기부할 정도로 막강한 해상 권력을 쥐게 됩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근데 제가 소스 자료를 보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대목이 바로 다음 행보거든요. 철도로 넘어가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코넬리우스가 당시 해운업계 절대 권력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배들을 전부 다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당시 신흥 산업이던 철도에 자기 전 재산을 말 그대로 올인해버려요. 진짜 과감한 결단이었죠. 이게 말이 되나요? 마치 오늘날의 애플이 가장 수익이 잘 나는 아이폰이랑 맥북 사업을 하루아침에 다 팔아치우고 갑자기 우주 로켓 산업에 전 재산을 거는 거랑 똑같잖아요.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군요. 네, 반면에 철도는 365일 날씨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코넬리어스는 서부 개척이랑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철도가 엄청난 물자를 대륙 깊숙이 실어 나를 미국의 새로운 혈관이 될 거라고 정확히 계산한 겁니다. 와, 진짜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이 탁월했네요. 게다가 그가 얼마나 집요하고 무자비하게 이 혈관을 장악했는지는 그 유명한 제2굴도와의 이리철도 인수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설적인 암투국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제2굴드 일당이 코닐리어스를 상대로 진짜 엄청난 사기극을 벌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당시 뉴욕으로 진입하는 핵심 노선이 이리철도였거든요. 코넬리어스가 이걸 차지하려고 시장에 있는 주식을 막 싹쓸이하면서 매입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자 경쟁자였던 제이굴드 일당이 어떻게 했냐면 아예 지하실에 인쇄기를 돌려가지고 불법 가짜 주식을 무한정으로 찍어내서 시장에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뭘? 가짜 주식을 직접 찍어냈다고요?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그렇죠. 하루에만 700만 달러어치의 신주가 쏟아졌어요.
코넬리어스는 이게 가짜인 줄도 모르고 사들이느라 수천만 달러의 치명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와, 수천만 달러요? 보통의 기업가라면 거기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파산하거나 포기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코넬리어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게 바로 창조자와 평범한 사람의 아,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군요. 어떻게 대처했나요? 자기가 법적으로나 금융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 막대한 손실을 그냥 깔끔하게 흡수해버립니다. 그냥 손해를 떠안았다고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조용히 다른 노선들을 모조리 장악해버려요. 그러고 나서는 뉴욕 한복판에 그랜드 센트럴 디포를 건설해버립니다. 지금의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죠. 아하, 물리적인 입구 자체를 아예 막아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뉴욕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완전히 독점해버리니까 제2골드의 1위 철도는 완전히 고립돼버린 거죠. 그렇게 완벽한 복수와 함께 철도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진짜 압도적인 실행력이네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슬슬 붕괴의 조짐이 보이는군요. 네, 그렇게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 현재 가치로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 막대한 재산의 95%가 코닐리어스가 죽고 나서 장남인 빌리 밴더빌트에게 넘어가거든요. 빌리가 그걸 다 물려받았죠. 근데 기록만 보면 빌리도 대단해요. 불과 8년 만에 아버지가 물려준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무려 2배로 불렸으니까요. 숫자로만 보면 빌리는 완벽한 상속자이자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기록들을 교차 분석해 보면요,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전혀 다른 그림이요. 어떤 심리적 압박이 있었나요? 코넬리우스한테 돈은 거대한 인프라를 건설하는 무기이자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빌리에게 이 2천억 달러라는 돈은 자기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만 하는 엄청난 짐이었어요. 숨통을 조이는 짐이요. 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네, 빌리가 남긴 되게 유명한 한탄이 있습니다. 내 가난한 이웃들은 쟁취해야 할 목적과 투쟁이 있어서 부럽다. 이렇게 말했죠. 와, 아니, 돈이 너무 많아서 불행하다는 말이 좀 기만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해는 갑니다. 뭔가 스스로 개척할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거대한 금고만 지키는 경비원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인간으로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 상실의 병폐가 빌리가 세상을 떠나고 3세대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고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가문의 우선순위가 산업에서 이미지로 옮겨가는 시기죠. 네. 어떻게든 돈을 버는 데 집중하던 가문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더 화려하게 과시하면서 쓸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그 3세대인 알바 밴더빌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바 밴더빌트는 당시 뉴욕 상류사회인 아스터 가문의 사교계에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당시 돈으로 300만 달러를 쏟아부어서 오반가에 프랑스식 대저택을 짓습니다. 300만 달러요? 집 하나에? 네. 그리고 그 집을 자랑하려고 단 하룻밤 파티에 오늘날 가치로 500만 달러를 태워버렸죠. 세상에. 하룻밤 파티에 500만 달러를 쓴다고요? 진짜 경악스럽네요.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조지 밴더빌트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노스캐롤라이나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저택인 빌트모어 에스테이트를 건설합니다. 아, 저도 그 자료 봤어요. 규모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12만 5천 에이커의 영지에 방이 무려 250개고요. 벽난로만 65개가 있는 말 그대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개념이 있어요. 바로 이 방출되는 돈의 성격인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이게 마치 주머니에 기름값은 한 푼도 없으면서 순금으로 만든 페라리를 소유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완벽한 비유네요. 차 자체는 엄청나게 비싸지만 그 차를 유지하려고 매일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빌트모어 에스테이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재무제표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빌트모어 저택은 자산이 아니라 엄청나게 거대한 부채입니다. 수익은 없고 돈만 나가는 부채요. 네. 방이 250개면 그걸 청소하고 유지하는데 최소 수십 명의 하인과 관리인이 필요하잖아요. 인건비만 해도 장난 아니겠네요. 거기다 65개의 벽난로를 뗄 막대한 석탄 비용, 또 어마어마한 재산세가 매달 현금으로 쩍쩍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이 저택은 단 1달러의 수익도 창출하지 않아요. 불을 축적하는 메커니즘은 다 망가졌는데 돈 쓰는 가속 페달만 미친 듯이 밟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진의 끝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바로 달러 공주 사건입니다. 아, 달러 공주요? 그 콘수엘로 벤더빌트 이야기군요. 네, 알바 벤더빌트가 뉴욕 사교계를 제패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아예 유럽 귀족의 칭호를 원하기 시작했어요. 과시욕이 진짜 끝이 없네요. 그래서 18살 난 자기 친딸 콘수엘로를 영국 말보로 공작이랑 강제로 결혼시켜버립니다. 인격을 가진 자기 가족조차 과시욕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진짜 끔찍하네요. 콘수엘로 기록 보니까 완벽한 귀족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막 철제 허리 보호대까지 차고 생활했더라고요. 맞아요. 결혼식 당일에도 제단 앞에서 계속 울었다고 하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귀족 타이틀 얻겠다고 공작한테 건넨 지참금 액수 아닌가요? 네, 당시 돈으로 250만 달러였고요. 현재 가치로 따지면 무려 1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현금이 딸의 결혼과 함께 영국으로 쓱 넘어간 겁니다. 와, 1억 달러요? 그깟 타이틀 하나 때문에요? 넷플릭스와 유튜브 시대가 열렸는데 동네 비디오 대여점 인테리어에 수백억을 쏟아붓는 격이네요? 하하하, 진짜 그렇네요. 근데 제가 소스 자료 보면서 정말 의아했던 게 있어요. 콘수엘로가 강제 결혼하고 가문이 막 사치에 열을 올리던 그 시기가 공교롭게도 1908년 전후잖아요. 네, 아주 격변의 시기였죠. 헨리 포드가 자동차 혁명 일으키고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날아다니고 벤더빌트는 운송업으로 세상을 제패한 가문인데 어떻게 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매몰 비용 오류와 과거에 대한 향수죠. 아, 향수요? 가문의 정체성이 철도라는 단일 자산이랑 너무 깊게 결합돼 있다 보니까 다른 혁신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완전히 차단돼 버린 겁니다. 할아버지가 하던 철도에만 너무 묶여 있었군요. 만약 코닐리어스였다면 당장 철도 팔아치우고 자동차나 항공에 투자했겠죠. 근데 후손들한테 철도는 그저 지켜야 할 성역이자 가문의 이름이었어요. 결국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네요. 네, 새로운 수행 모델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계속 그 돈 안 되는 거대한 저택들 유지하는 데만 현금을 쏟아 부었던 거죠. 그러다가 1929년에 대공황이 딱 덮치잖아요. 여기서 유동성 위기의 무서움이 제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택을 유지할 현금은 이미 다 말라버렸는데 경제가 폭망하니까 그 거대한 집들을 사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1,100만 달러를 들여 지은 뉴욕의 화려한 저택을 그 가치의 1%도 안 되는 단돈 10만 달러의 헐값으로 매각해야 했습니다. 와, 1%도 안 되는 가격이요? 진짜 순금 페라리를 고철값에 넘긴 거나 다름없네요. 유동성이 말라버린 제국이 어떻게 순식간에 붕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교과서적인 사례죠. 물리적 자산은 컸지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 완전 제로였던 겁니다. 내부의 붕괴, 목적의식 상실, 그리고 유동성 부재,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결국 4세대 만에 후손 120명이 모였을 때 100만 장자가 0명이라는 충격적인 결말을 맞은 거군요. 네. 남은 돈을 도박이랑 술로 다 탕진하고 강경화로 사망한 네지 벤더빌트 같은 비극적인 인물도 있었고요. 반면에 알프레드 벤더빌트처럼 루시타네아오가 침몰할 때 자비 구명조끼를 양보하고 영웅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죠. 참 엇갈린 운명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돈이 다 사라지고 나서야 오히려 진짜 삶의 의미를 되찾은 후손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 글로리아 벤더빌트 이야기군요. 레지 벤더빌트의 딸이요. 네, 글로리아의 삶은 아주 극적입니다. 어릴 때 세계의 양육권 재판의 희생양으로 막 언론의 가십거리가 됐잖아요. 엄청 고생했겠네요. 근데 그녀는 그 몰락한 벤더빌트라는 이름의 그늘에 숨지 않았어요. 스스로 디자이너 청바지 브랜드를 런칭해서 패션 사업가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자력으로 억만장자가 된 거잖아요. 진짜 대단해요. 가문이 물려준 부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개척하는 목적을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글로리아의 아들이 바로 우리한테 되게 친숙한 CNN 앵커 앤더슨 쿠퍼입니다. 아, 앤더슨 쿠퍼요? 쿠퍼가 어렸을 때 어머니 글로리아가 딱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너를 위해 기다리는 신탁기금은 단 한 푼도 없다. 와, 진짜 멋진 교육이네요. 네, 쿠퍼는 그 말을 듣고 가문의 환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전쟁터를 누비는 기자가 되어서 자신만의 치열한 삶을 구축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글쎄요. 거대한 부가 다 사라지고 나서야 오히려 벤더빌트라는 이름에 회복력과 진실성이라는 진짜 가치가 유산으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완전히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로스차일드 가문이 등장할 차례군요. 네. 벤더빌트가 그 내부의 사치와 유동성 부족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동안 밖에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랑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지정학적 대재앙이 몰아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시기였죠. 근데 그 모든 위기를 견뎌내고 200년 넘게 2조 달러에 달하는 제국을 유지한 가문,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로스차일드의 시작도 화려하진 않았잖아요. 18세기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 지역이었죠. 창업자인 메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는 작은 환전상으로 시작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전략은 코넬리우스 벤더빌트랑은 완전히 결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나요? 자기 5 아들을 런던, 파리, 빈, 나폴리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라는 유럽의 핵심 금융 허브 5곳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다국적 네트워크를 가족 단위로 구축한 거죠. 와, 1800년대 초반이잖아요. 인터넷은커녕 정보도 제대로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각기 다른 나라에 있는 5명의 형제가 거대한 자금을 그렇게 유기적으로 굴릴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로스차일드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바로 정보와 물류의 사설 네트워크죠. 사설 네트워크요? 네, 각국의 정부보다 훨씬 빠른 자체 파발마 시스템을 만들고 전서구, 즉 비둘기를 이용했어요. 게다가 자신들만 아는 히브리어랑 보기로 혼합 암호 체계까지 썼죠. 세상에 비둘기랑 암호까지요? 그 덕분에 나폴레옹 전쟁 때 워털로 전투의 결과를 영국 정부보다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보다 먼저요? 와... 이 압도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런던의 네이선 루스차일드가 영국 국채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됩니다. 결국 전쟁 중인 각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국가 차원의 채권자가 된 거죠. 정보가 곧 유동성이고 자본이었던 거네요. 지금 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포트폴리오가 엄청나죠. 네. 유럽 와인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연 매출 16억 달러를 내는 샤토 무통 로스차일드, 일주일에 72만 5천 달러에 대여되는 플래닛 9이라는 슈퍼요트, 메타나 아마존 같은 기업에 분산 투자된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800여 개나 되는 대저택들까지. 어마어마한 자산들이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강하게 딴지를 하나 걸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까 벤더빌트 가문이 낙 빌트모어 같은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지었다가 파산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방금 로스차일드 가문도 무려 1,800개나 되는 저택을 소유하고 있고 초호화 슈퍼요트도 가지고 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저택들, 예를 들면 와데스턴 매너 같은 곳은 빌트모어 못지않게 화려하거든요. 네, 아주 화려하죠. 이거 벤더빌트 가문이 빠졌던 사치의 늪이랑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결국 둘 다 엄청난 돈을 물건에 쏟아부은 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표면적인 화려함만 보면 두 가문의 소비가 되게 비슷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자산들이 작동하는 재무적 메커니즘을 싹 들여다보면 이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반대라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로 벤더빌트의 빌트모어 저택은 매달 현금을 불태워 없애는 거대한 부채였잖아요. 네, 돈 먹는 하마였죠. 반면에 로스차일드의 자산은 어떨까요? 그들의 영지에서는 최고급 와인이 생산돼서 전 세계로 수출됩니다. 거기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죠. 아, 저택 영지가 와인 농장인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1,000억 원짜리 슈퍼요트 플래닛 9도 본인들이 안 탈 때는 글로벌 부호들한테 일주일에 수억 원씩 받고 임대를 해줍니다. 완벽한 수익 모델이죠. 아하, 단순히 부를 과시하려고 깔고 앉아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그 자체가 끊임없이 현금을 창출해내는 비즈니스 머신이라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로스차일드의 저택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에요. 미술품 거래도 하고 고급 임대업도 하고 또 정치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거대한 딜메이킹이 이루어지는 수익 창출 자산으로 세팅이 된 거죠. 그렇군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리고 이보다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각화입니다. 다각화요? 벤더빌트가 오직 철도라는 과거의 영광에만 목을 메고 있을 때 로스차일드는 철도에서 시작해서 석탄, 석유 채굴, 그리고 오늘날의 IT, 기술 통신까지 끊임없이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갈아탔습니다. 변화에 정말 기민하게 적응했네요.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도 완벽했다고 들었어요.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오스트리아랑 프랑스에 있던 자산들을 나치한테 몰수당하는 끔찍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와, 재산 몰수면 가문이 끝날 수도 있는 위기잖아요. 그런데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런던이나 스위스 같은 안전한 곳에 자산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정체성을 과거의 산업 하나에 묶어두지 않았던 거죠. 와, 진짜 이 두 가문의 대비가 너무 명확해집니다. 코닐리아스 벤더빌트는 엄청난 자본을 창조했지만 후손들은 돈의 목적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과거의 영광인 철도에만 집착하고 돈도 안 되는 거대한 저택에 현금을 다 쏟아붓다가 결국 유동성이 막혀서 무너진 거고요. 반면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5개국으로 나뉜 네트워크로 철저하게 위험을 분산했고 자산을 과시용이 아닌 수익 창출용으로 세팅했어요. 게다가 시대가 바뀔 때마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기민하게 갈아탄 거네요. 만약 이 두 가문의 역사에서 부라는 단어를 우리의 시간, 능력, 그리고 커리어라는 단어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훨씬 더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아, 개인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군요. 네, 내가 가진 자산이나 기술이 당장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미래를 보장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유동성을 잃고 과거의 향수에 머물러 있는 빌트모어 저택인지 아니면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인지를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진짜 공감이 가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커리어나 삶의 방식이 한때는 최고였지만 이제는 비행기랑 자동차에 밀려나고 있는 철도에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죠.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를 외면한 채로 그냥 익숙하고 화려한 과거의 성을 유지하는 데만 그 귀중한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AI와 기술이 기존의 모든 룰이랑 직업의 형태를 근본부터 뒤엎고 있는 시대에는 교훈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방대한 자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물려주고 또 물려받아야 할 세습 재산은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나 당장의 안정적인 직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진정한 유산은 뭘까요? 그것은 변화하는 세상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과거의 영광을 기꺼이 허물고 새로운 목적을 찾아내는 인간의 회복 탄력성 그 자체일 겁니다. 인간의 회복 탄력성. 와, 진짜 가슴에 와닿네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어떤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지비만 잔뜩 들어가는 거대한 빈 저택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기민하게 살아남을 유연하고 다각화된 지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계십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화두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견고하고 유연한 제국을 건설하는데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